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달의 첫 번째 강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가 잘 들리면 그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확인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를 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롬프트입니다. 실제로 생성형 AI 가지고 에이전트를 개발하다 보면 상당 부분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2022년 11월 30일 날 일반인들한테 챗GPT라는 형태로 공개가 되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23년도하고 24년도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LLM이 진화하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 이해도를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게 영상을 한번 되겠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짧은 영화 대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아쉽게도 절반이 찢어져 사람이 질문하는 대사만 남아있고 AI가 뭐라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저에게 그 어떤 문장이든 입력으로 넣으면 그 다음에 올 단어를 가장 그럴듯하게 예측해주는 마법 같은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계만 있다면 대본 절반을 기계에 넣어 이어질 첫 번째 단어를 예측하고 그 단어를 다시 대본에 덧붙인 뒤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반복하면 대본을 완성할 수 있겠죠. 실제로 챗GPT와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은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매우 정교한 수학적 함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딱 하나의 단어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대신 다음에 올 단어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함수죠. 실제로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들 때 가상의 사용자와 AI 어시스턴트 사이의 대화를 텍스트로 만들고 여기에 사용자의 질문을 덧붙인 다음 그 질문에 AI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한 단어씩 예측하도록 합니다. 이때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만 고르는 것 대신에 가끔씩은 확률이 조금 낮은 단어도 랜덤하게 선택하도록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사람미 풍기는 답변이 되죠. 사실 언어 모델 자체는 deterministic, 즉 결과가 정해진 결정론적인 모델이지만 이렇게 하면 같은 입력이라도 매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네, 이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 LLM 모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짜리고요. 7분 내외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쓰게 되는데, 생성형 AI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확률 기반의 답변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에서 중요한 거는 이 파라메터하고 웨이트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파라메터 값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 모델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파라메터가 뭐 10비다 또는 뭐 80비다, 어떤 거는 뭐 400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80B라는 소리는 그 파라메터 개수가 80B라는 소리는 이 B가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10억 개를 말하는 거고요. 80B 하면 파라메터가 800억 개라는 뜻입니다. 이 800억 개의 파라메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 그 생물이라고 하는 파라메터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겠죠. 이 동물에서 다시 좀 더 내려가면 여기에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포유류에서 또 내려가면 원숭이, 고양이,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또 내려가면 그 밑에 뭐가 있고 하면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러프하게 보이고 밑으로 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이게 되겠죠. 파라메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B라고 하면은 파라메터가 요 정도가 10B고 80B면 요 정도 레벨이 80B, 뭐 400B면 이거보다 훨씬 깊은 레벨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파라메터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파라메터가 크면은 이 LLM의 성능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정밀한 답변을 할 거니까요.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중에 포유류 중에 사람에 대한 가중치를 주면 이런 확률을 계산할 때 동물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에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이 파라미터와 웨이트라는 컨셉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 근데 여기 꽂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웨이트 값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을 약간 조금 더 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면요. 여기 이제 파라메터 웨이트 값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 어떻게 정교하게 생성형 AI 모델을 튜닝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의 트레이닝 부분을 한번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훈련, 즉 프리트레이닝 과정입니다.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건 좋은 AI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강화 학습 중의 하나인 RLHF로 더 훈련합니다. 사람이 모델의 잘못된 응답을 직접 수정하거나 더 나은 응답을 골라주는 방법 등으로 추가 학습이 이뤄집니다. 사용자들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조정되는 거죠. 프레이티닝 같은 훈련에 필요한 엄청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병렬 처리에 특화된 특수한 컴퓨터 칩, 즉 GPU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 모델의 알고리즘이 병렬 처리에 잘 맞았던 건 아닙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모델은 단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한 연구팀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한 뒤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대신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병렬로 처리하죠. 여기서 이 문장들의 각 단어들은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벡터들로 바뀌어져서 들어갑니다. AI 훈련은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숫자로 인코딩하는 겁니다. 각각의 숫자 벡터는 해당 단어의 의미나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이라는 아주 강력한 연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숫자 벡터들을 처리합니다. 어텐션은 이 숫자 벡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변 맥락에 따라서 각 단어의 의미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단어는 주변에 내린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보는 눈이 많다는 건 사람 눈을 의미하게 되겠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연산도 트랜스포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드포워드는 모델이 더 많은 언어 패턴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연산을 여러 층, 즉 여러 레이어를 걸쳐서 반복하면 각 단어 벡터는 점점 더 맥락을 잘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압축하여 끝까지 전달하죠. 그렇게 전달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전체 문맥을 반영한 벡터를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에 올 수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모델이 그 확률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앞뒤 단어들에 따라서 그 문맥이 달라지고 이게 반영돼서 예측하는 거죠. 이런 모델의 구조는 연구자들이 설계했지만 실제로 어떤 출력을 내는지는 훈련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된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다음에 올 단어로 왜 이 단어를 예측했는지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적인 LLM은 지금 설명 보신 것처럼 이러한 대규모 학습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LLM의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LLM한테 그 좋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핵심적인 기법은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명확한 지식, 그 다음에 적절한 맥락 설정, 그리고 출력 형식의 지정, 체계적인 접근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쓰게 되면 AI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서 많이 쓴 용어가 있는데요. 제로샷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투샷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로샷은 그냥 한 번 물어보면 즉답하는 형태가 제로샷이고요. 투샷은 몇 가지 샘플을 넣어주고 이걸 바탕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기법을 퓨샷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LLM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추론 능력인데요. 이런 추론 능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프롬프트 기법을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COT라고 부릅니다. 이 COT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LLM, 특히 추론형 LL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단계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명령어고요. 또 프롬프트 할 때 역할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의사야. 의사 관점에서 뭘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특화된 응답을 유도하는 형태의 그 롤 프롬프트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명확성과 구체성을 잘 써줘야 되고요. 역할 및 형식 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뭐 이런 모호한 표현은 사실 AI도 역시 답변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 및 형식 지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프롬프트 개선을 위해서는 반복적 개선, 단계적 접근,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돼서 그 책자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그 핵심적인 기법을 구글에서 이렇게 정리한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이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롬프트를 어느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그 영문으로 된 걸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그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문서를 한번 쭉 리뷰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 이제 이런 출력 구성이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용어가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를 버전했더니 그냥 온도로 번역을 해버렸네요. 그 템퍼러처, 그 다음에 탑 K, 탑 P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LLM은 요 세 가지의 변수를 조정을 해서 그 AI를 다루게 됩니다.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면은 무료로 구글에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템퍼러처가 있죠. 이게 온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템퍼러처 값은 뭐냐면 이 템퍼러처를 만약에 0으로 맞춰 놓으면 얘가 답변하는 게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템퍼러처 1로 맞추면 여기서 맥스 값을 맞춰버리면 얘는 항상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템퍼러처는 보통 이제 LLM 모델마다 그 범위들이 다 다른데 지금 제미나이 모델 같은 경우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보통 요 정도 한 전체 값의 70% 레벨에서 맞춰갖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여기 문서에서 좀 더 보면 이런 샘플링 제어할 때 템퍼러처가 이런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 P나 탑 K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단어들의 출력에 대한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이 템퍼러처, 탑 K, 탑 P를 이용해서 프롬프트의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주요 기술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로샷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퓨샷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샘플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주고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유도하는 질문이 퓨샷입니다. 그래서 이런 퓨샷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LLM은 시스템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유저 프롬프트,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유저 프롬프트, 그 다음에 역할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데, 시스템 프롬프트는 우리가 챗GPT 같은 거 쓸 때 기본적으로 역할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배경에 관련된 거를 설정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내가 하는 것들 가지고 정교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때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기법을 좀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챗GPT 가지고 한번 챗GPT 가지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영역에 의사 관련된 AI 챗봇을 개발해야 돼. 이때 주의할 프롬프트 작성 방식을 정리해줘. 라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런 오스리 같은 고성능 추론 모델을 이용하면 이런 프롬프트에 관련된 가이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프롬프트 관련된 것들은 기법들이 사실 23년도 그만 해도 그 프롬프트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론용 LLM이 나오면서 이런 기법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AI가 찰떡같이 알아맞추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웬만큼 써가지고 이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LLM들이 지금 고도화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영역에 의사 관련된 어떤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랬을 때 프롬프트 가이드를 요청을 한 건데요. 프롬프트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의료 AI 기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AI 챗봇 개발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 윤리에 관련된 거를 먼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할 때 이런 방어 장치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에이전트나 이런 거 개발할 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직접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 프롬프트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도메인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에이전트 개발자와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거를 적용하는 도메인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성형 AI, 특히 추론형 AI를 이용하면 이런 개발자와 도메인 전문가의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의 갭을 많이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개발자 프롬프트 가이드 그런 이런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넣어서 뭐 검증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프롬프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고도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 프롬프트 고도화 시킬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런 클로디 같은 서비스에서는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클로디를 한번 제가 띄우고 클로디 같은 걸 할 때 여기에 이제 새 채팅을 끄집어낼 때 프로젝트형 채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아까 그 나왔던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이런 문서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 구글에서 만든 이 영어 버전, 이 영어 버전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문서가 있는데요.
이 영어 버전을 갖다가 얘한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버전을 이렇게 넣고 이 문서를 기반으로 여기다 지침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 PDF 파일 메일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한번 역할을 적용해보죠. 그러면 이 역할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사용자의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케팅 에이전트 하나 만들 건데요. 이 마케팅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사용자한테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문서를 넣고 아까 프롬프트를 역할을 지정한 다음에 상담자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개발자, 도메인 지식이 없는 개발자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고 이런 문서에 관련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좀 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면 그 프롬프트 개발에 효과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간결한 디자인과 출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약 조건, 그다음에 그 최대 토큰 길이, 프롬프트 변수, 입력 형식, 모델, 출력 이런 부분들이 그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AI 스튜디오 구글닷컴에 가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 개발할 때는 그 플랫폼 오픈 AI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또 계정을 잘못 로그인했네요. 다른 계정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시보드에서 저런 부분들을 그 개발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 여기에 있는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 모델들을 지정하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템퍼러처 값, 그 다음에 탑피, 탑케이 값 같은 걸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 실제 에이전트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때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 내 말을 잘 이해할까? 내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마치 사람한테 그 대화를 유도하듯이 얘기해주는 기법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번 시간에 이런 LLM 출력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LLM 출력 구성과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LM이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의 어떤 결과물이죠. 이 결과물에다가 이렇게 어떤 거를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는 기법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라고 해서 대본을 써준 뭐 그거를 이제 지시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 프롬프트가 이렇게 LLM을 보고 지시를 할 때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 이 프롬프트를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해서 그걸 갖고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 챗GPT 최신 버전이나 제미나이 최신 버전, 뭐 클로드의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LLM 자체에 수동 엔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2, 3년 전에 나왔던 일반 LLM하고는 좀 모양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2, 3년 전에 나왔던 일반적인 LLM은 쉽게 말해서 확률 머신이기 때문에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한 파라미터와 웨이트에 관련된 값들,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어텐션 알고리즘 같은 확률 기반의 어떤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확률에 관련된 부분을 제어해서 이 프롬프트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특히 그 작년 9월 달에 출시됐던 그런 그 GPT-5원 같은 첫 번째 추론 모델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 확률 기반의 이런 답변을 유도하는 프롬프트가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COT 기반의 답변을 유도하는 프롬프트라서 사실은 이제 어떤 형태의 프롬프트가 잘 먹냐면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쉽게 이해하는 형태처럼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오히려 답변이 훨씬 더 정교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수학 확률 공식처럼 이걸 암기해서 어떻게 무슨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라고 해서 그 하나의 학문처럼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작년 9월에 나온 추론형 모델이 보편화되면서 현재는 이게 마치 그거랑 똑같아졌어요.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는 그리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LLM을 잘 쓰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수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관련된 아까 그 구글에서 만든 문서를 보시면 그 문서의 내용도 그냥 다 정리해 보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고 그거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LM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COT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역시 LLM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다 보면 이 추론형 LLM 모델들은 사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비싼 거를 쓴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AI 에이전트를 좀 잘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LLM 모델의 그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이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이 그 우리가 구축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그 소위 말하는 가성비를 맞출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글 가이드 문서에 보시면 다양한 모범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범 사례들을 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팁처럼 이 고성능 추론 모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실제 내가 개발하고 싶은 에이전트의
그 페르소나를 정리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 샘플을 유도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시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발을 그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챗GPT가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GPT에서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와 소라가 가지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음, 그 챗GPT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그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라나 뭐 지금은 이제 소라로 편입됐는데 예전에 이미지 생성하는 달리 같은 경우에 이런 달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음, 제가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실 수 있을까요? ChatGPT의 소라가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GPT에서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프로젝트를 입력했을 때와 소라에 가지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음, 요거를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챗GPT 같은 경우에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입력됐고요. 최근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멀티모달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그 텍스트를 입력됐을 때는 중간에 텍스트를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로 컨버팅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돼서 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API를 호출하는 구조로 돼 있었고요. 현재 챗GPT의 최신 모델들은 처음부터 멀티모달 형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멀티모달 형태의 정보가 바뀌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신 의도는 아마 소라가 별도의 페이지로 쪼개져 있을 것 같은, 쪼개져 있는데 거기다 입력하는 프롬프트의 차이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멀티모달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서 입력에 대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은 이런 AI 만드는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이것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또 하나 물어보셨는데요. 구글에서 5월 25일 날 노트북 LM을 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클라우드의 문서 관련 기능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졌는데요. 클라우드와 노트북 LM의 차이점이 알 수 없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 노트북 LM은 그 이미 출시가 돼 있고요.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LM은 이렇게 이미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노트북 LM이 그 지난주에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는 요 심층 대화 생성에서 한국어가 지원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성을 이런 가상병원 논문인데요. 이거 집어넣고 누르게 되면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그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하는 내용을 요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걸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이제 CTS 같은 기능들이 굉장히 잘 구현이 돼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매끈하게 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러한 기능들은 이 특정 문서에서 레그에서 그 레그의 내용을 쉽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로디의 기능도 비슷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능은 이런 노트북 LM처럼 레그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PDF나 URL 같은 문서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챗봇과 그런 걸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도구들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로디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해서 RAG를 쉽게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면서 기존에 그 클로디가 제공하고 있는 그 LLM 챗봇으로서의 기능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서나 이런 자료를 검색하는 거에 약간 특화된 버전이 노트북 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PDF 문서는 한글 PDF로 제가 변환을 했는데요. 변환하는 거는 뭐 저는 지금 변환을 뭘로 했냐면 디벨 가지고 했습니다. 디벨이라고 하는 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디벨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고요. 요 번역하는 거는 이런 걸 가지고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 구글 번역에 요 문서를 올릴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 문서 사이즈가 10메가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해도 되고 저는 디벨을 가지고 번역한 문서를 그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런 번역하는 것들은 사실은 챗봇으로 직접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도 되는데요. 예전에 디벨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기능만 강화시켜서 번역에 굉장히 고퀄리티를 하는데 저도 지금 디벨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디벨만의 특성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LLM들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좀 번역을 할 때 약간 좀 그 기계적인 번역 말고 의도를 파악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번역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한 문서는 디벨 가지고 한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질문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이제 5월 달에는 시간을 좀 30분 내외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이 내용들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보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연락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음 세미나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형태로 바꿔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이 챗봇 가지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인데요. 뭐 GPT라든지 뭐 구글이 만든 제미라든지 또는 메이크, 그다음에 디파이 그리고 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NAN 같은 다양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런 문의들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